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선음적 논리학에 들어가는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34쪽이고요.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논리학은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우리의 오성이 적용되는 바 모든 경험적인 제약을 우리는 무시한다. 가령 감관의 영향, 상상의 관여, 기억의 법칙, 습관의 힘, 애착 등등 또 선입견의 원천 뿐더러 혹종의 인식을 낳게 하고 혹은 이런 인식을 잘못 우리의 인식 안에 밀어넣는 모든 원인도 일반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제약들은 오성 적용의 어떤 사정 아래에서만 오성과 상관하고 이런 사정을 알자면 경험이 요구되기에 말이다. 네, 칸트가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고 구분하는 성격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칸트가 우리의 인식에서는 감성과 오성으로 구분했고 감성에서는 공간과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제 오성인데요. 오성에서 칸트는 먼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일반 논리학과 기관으로 구분했습니다.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으로 구분했는데요. 이제 일반 논리학을 또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논리학은 무엇이냐? 모든 경험적인 제약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원칙만을 다루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감관, 상상, 기억,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은 순수 논리학이 아니고 응용 논리학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 논리학은 무엇인가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이면서도 순수한 논리학은 선천적인 원리만을 다루고 오성과 이성, 추리의 기준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은 어떻든 간에 경험적이건 선험적이건 간에 오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형식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전자인 순수 논리학은 어떤 선천적인 원리만을 다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감성에 있어도 선천적인 형식이 있던 것처럼 인간의 사유 능력, 오성 능력도 그냥 무분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 능력에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어떤 규칙과 틀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순수 논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유의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이성 사용의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논리학이 주관적인 경험적 제약 아래서의 오성 사용의 규칙들을 다룰 때 그것을 응용 논리학이라고 한다. 즉, 응용 논리학은 대상들을 구별함 없이 오성의 사용을 노리는 한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경험적인 원리들을 갖는다. 이렇게 그것은 오성 일반의 기준도 아니요 특수 과학의 기관도 아니며 오직 상식의 세척제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논리학은 어떤 것이냐? 주관적인 경험적 제약 이 아래서 다룬다고 해요. 자, 우리 앞에서
일반 논리학과 기관을 다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일반 논리학은 사유의 규칙을 다룬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걸 또 구분해서 정말 진짜로 사유의 근원적인 규칙, 원리들을 다루는 것은 이 순수 논리학이고, 우리가 사유의 규칙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논리학들을 알고 보면 칸트는 다 뭡니까? 그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혹은 주관적인 조건들의 개인적인 문화와 환경과 습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에 갇혀 있다. 거기에 한계에 매여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잡할 수도 있지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 논리학은 선험적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유의 규칙을 다루고 있지만 이 순수 논리학만이, 선험적인 논리학만이 진짜 사유의 그 근원적인 규칙을 다루고 있고, 응용 논리학은 알고 보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제약되어 있다라고 칸트가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번.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에서 순수한 이성의 학을 형성하는 부분과 응용 논리학을 형성하는 부분을 온전히 구별해야 한다. 존재만이 진정으로는 학이다. 칸트는 일반 논리학을 자기가 또 이렇게 구분하고요. 전자만, 바로 순수한 이성의 학만이 진짜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사실 순수 이성을 다루죠. 알고 보면 자기가 말하는 학문만이 진짜 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자기 깔때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비록 간단하고 건조한 것이긴 하되 오성의 원리론을 학술적으로 전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일반 논리학에 있어서 논리학자는 항상 두 가지 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전에 한번 제가 말했었는데요. 칸트가 자기 학문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학문은 간단하고 건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미건조해요. 칸트가 말하는 것을 알고 보면 뭐야? 이게 다야?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칸트가 거창하게 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끝을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뭡니까? 간단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학문이 간단하고 건조한 것이라고 칸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칸트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일반 논리를, 그러니까 순수한 논리를 연구한 학자가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일반 논리학으로서의 이 학문은 오성적 인식의 모든 내용과 그 대상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사고의 순 형식만을 다루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칸트가 계속 반복해왔는데 우리가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순수한 일반 논리학, 순수한 논리학을 다루는 우리는 대상들을 보지 않고 사유의 형식, 사고의 형식만을 다루겠습니다. 2. 순수 논리학으로서의 이 학은 어떠한 경험적 원리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왕망세간인이 믿었듯이 심리학에서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는다. 심리학은 오종의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순수 논리학은 논증된 정설이요. 그 안의 모든 것은 전혀 선천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순수 논리학이니 당연히 경험에서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왕왕세간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지칭하고요. 또 여기서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의 원리를 혹은 생각의 원리를, 인식의 원리를 다루는 그런 것을 통칭하여 심리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그 어딘가에서 온 건 아니다라고 칸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은 대부분 프로이트 이후예요.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이트하고 칸트하고
누가 더 먼저 된 사람인가요? 누가 더 선대이고 누가 후대인가요? 프로이트가 한참 후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심리학이 이 심리학은 아니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이 끊기가 애매해서 6번까지 읽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6. 순수 논리학이 주는 규칙의 어떤 운영을 포함하는 보통의 의미와는 다르게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성의 표상을 의미하고 또 오성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필연적 규칙을 의미한다. 구체적이란 주관이 우연적인 조건들 아래 있다는 뜻이다. 주관의 우연적 조건들은 오성의 사용을 방해할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으나 모두가 경험적으로만 주어진다. 나의 응용 논리학은 주의 장애 및 결과, 우리의 근원, 의심, 주저, 확신의 상태 등을 다룬다. 네, 그렇습니다. 칸트가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이라고 지금 구분했잖아요. 스스로 조바심이 들었는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고 해서 또 기관하고 헷갈리지는 마시라고 칸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구체적인 사건들은 다 우연적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것도 실은 우연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발견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우연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 우연적인 것이니 아무리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고 했어도 이런 우연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방해되고 이런 우연적인 조건들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응용 논리학은 뭐 주의나 뭐 어떤 우리의 근원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의심이나 확신의 상태 등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순수 논리학이 응용 논리학에 대한 관계는 순수 윤리학이 본래의 덕론에 대한 관계와 같다. 순수 윤리학은 자유의지 일반의 필연적인 도덕법만을 포함하되 덕률은 감정, 애착, 정욕 등의 장애 아래에 있는 도덕법을 고찰하고 참된, 즉 논증된 학을 공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덕론은 응용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또는 심리적인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의 관계를 칸트는 윤리학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을 보면 어떤 필연적인 도덕법만을 다루는 게 있고 이 도덕법에 의해서 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덕론이 있는 것처럼 일반 논리학은 덕론에 해당하고 순수 논리학은 윤리학에서의 도덕법에 해당한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원적인 원리, 사유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순수한 논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칸트가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칸트가 말하는 이 순수 논리학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해하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